결국에는 어제 저녁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봉주 후보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이 위기라고 느꼈을까요? 이 상황 지금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재명은 처음에 이 목발 경품 정말 이 화가 나는 말이에요. 예. 화가 나고 그 조롱 차원을 조롱도 있고 그 어떻게 그 목발 때문에 두 다리를 잃은 그 두 명의 장병을 조롱을 하고 이것이 또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은 당시 목함 지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쪽에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하면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어요. 그렇죠. 재개를 한 11년 만인가 아마 재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연천군 일대에 포사격을 했어요. 포사격을 해서 양쪽에 거의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뭐 극적으로 이제 이 타결이 됐는데 2017년에 정봉주 씨가 저 이야기한 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출범 직후에 그렇게 위태했던 그 사안을 국민 전부가 불안해하고 했던 그 사안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농담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본인의 인간성 문제고 하나는 정말 이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국가안보에 아무런 이 의식도 없이 그냥 그것을 자기들의 그 희덕거리면서 그 조롱거리를 삼는 그 인식의 문제인데 인간성의 문제, 인식의 문제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의 반응은 뭐냐면은 아 그거 오래된 사건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 엄청난 일을 오래된 사건이야. 그리고 본인이 뭐 사과를 했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사건 7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재명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장해찬의 어떤 그 과거 발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1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는 그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이런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일은 후보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7년 전에 자기들 일어난 일은 오래전 일이다. 이렇게 그냥 뭉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덜통이 나버렸어요. 예.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는데 당사자인 두 장병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정봉주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사과한 사람은 이종명이라고 국민의힘 계열 그때 새누리당 시절인가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었다. 그 국회의원도 원래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그 전에 수색하다가 또 목함 지뢰에 발목을 잃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저런 그 조롱을 하니까는 그 이종명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를 요구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과하라고 했느냐 하면 두 장병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본인은 그 이종명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장병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때 그 두 장병이 어디다가 해도 그 연락처는 다 알 수 있고 이종명 의원한테 이야기해도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때 돼서야 그 이재명이 이것은 좀 뭐 문제가 있다. 윤리심판원에 갈 게 아니고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하면서 그리고 뭐 그 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나서고 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입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예. 전부 다 이재명이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결국은 나중에 선거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공천 취소를 한 거죠. 정봉주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관련해서 뒤에서 좀 다른 부분을 좀 다뤄보겠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015년이지만 약 10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했어요. 다시 이제 정봉주 후보가 본인이 뭐 사과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죠. 사실은 이제 거짓말 논란까지 사실은 또 다른 쟁점이 됐는데 이 당사자인 실제로 피해자인 두 분 중에 한 분인 하재현 예비역 중사가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중사죠. 이 하 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 후보가 찾아와도 만날 생각이 없다. 정 후보가 사과를 해도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 하재현 중사가 지금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본인에게 사과를 하려면 첫째 그런 말 한 자체가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뭐 용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한번 정계 은퇴 선언 한번 했었거든요. 정봉주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정계에 들어와서 하는데 그 완전 정치권을 떠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 사과한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더구나 그때 사과를 하려면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이 두 장병이 현역이었어요. 현역으로 다친 상태에서도 현역이었고 그렇죠. 뭐 부대 이름도 다 나오고 본인들도 그 이야기 합니다. 하전 예병 중사도 어떻게 해서도 내 주소를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하는 것은 핑계고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시 만나서 뭐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자기 면죄부 받으려고 정봉주가 그 자기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또 장병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 다른 한 장병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봉주는 이제 아마 본인이 기껏 한다는 것이 뭐 선거운동 중단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논란이 일어나니까는. 예. 그러니까 눈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선거운동 중단을 일단 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겠다. 예, 그런 거겠죠. 잠잠해주면 아 이것도 총선 때니까는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니까 이슈를 듣겠지. 그 꼼수를 쓰면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말로만 사과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 뻔하죠. 정치적 의도가 뻔하니까는 하지원 중사가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는데 아마 지금 사과하라고 하면 정봉주 안 할 거예요. 지금. 지금 어차피 자기 그 목적하는 바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공천을 계속 가지고 배지를 달려고 한 건데 지금 그게 공천이 취소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라고 하면 저는 정봉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이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느끼고 그것에 맞게 진정성 있는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넘겨보겠다. 뭐 그런 식의 일종의 트릭이라고 봐야죠. 그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죠. 네. 그 장병이 봐도 알고 뭐 저희들 저 정치권에서 항상 정치권을 주시하는 저희들이 보면은 그것을 바로 눈에 보이는 건데 그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그거 전부 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뭐 사과하겠다 하고 처음에는 사과했다고 거짓말했다가 그다음에 그 거짓말에 덜통이 나니까는 이번엔 진짜로 하겠다고 하고 이게 뭐 누가 봐도 정치적인 자기 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는 걸 다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정봉주 한 가지 더 좀 다뤄볼게요. 정봉주 후보 경우에 그간에 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막말이라든가 수많은 막말을 했습니다. 보수 세력에 대해서,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해서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과거에 성추행 의혹도 있어서 재판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다시 회자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가정폭력 혐의, 뭐 벌금을 받다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네, 가정폭력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히 확인된 거는 없어요. 확인된 건 없는데 가정폭력뿐이 아니고 지금 저는 이번에 거짓말 했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본인이 거짓말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그 BBK 의혹 제기를 해서 자기가 그 실형 살았어요.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사면 복권을 시켜줘서 지금 다시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여기자 뭐 성추행 이것도 처음에 엄청난 거짓말을 했죠. 뭐 여기자가 어떤 호텔 커피숍 그 방 있는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성희롱이 이제 성추행이 이제 당했다고 했는데 그걸 본인이 하지 않았다. 아예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백 장의 사진을 막 갖다 냈어요. 다른 곳에 있었다고. 예. 그런데 결국 그게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자기 카드를, 개인 카드, 신용카드를 쓴 게 딱 나왔어요.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니까는 그것도 사과를 했거든요. 거짓말 했다가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그때도 거짓말 했고 지금도 또 거짓말하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막말 이런 것뿐이 아니고 거짓말 그리고 또 뭐 성추행 같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행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제 경선 과정의 문제에서 또 하나 제기된 게 있습니다. 경선 조사 과정 여론조사로 했죠. 박용진 후보와 양자 최종적으로 경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로 보이는 여론조사 관련 사항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서울 선관위가 지금 정봉주와 박용진 경선 여론조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사항에 관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관련된 조사를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용진 그 의원이 지금 이제 그 도봉에 강남이죠, 강북이죠. 예. 강북이죠. 꽂아놓은 강북 건데, 을이죠. 네, 강북을에 꽂아 놓는데 박용진 의원은 뭐 합의 10% 여기 걸려가지고 30% 감점을 받았어요. 예. 감점을 받았는데 마지막 결선을 하는데 정봉주가 결선을 하는데 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그 시민 투표에서 박용진 의원이 거의 52대 48로 두 개 다 앞섰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30%가 감점이 되니까 오히려 역전을 당해서 정봉주가 후보로 확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1차에서 이 한 명이 또 컷오프가 됐습니다. 저 지역에 이성훈 변호사.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좀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라는 거죠. 그때 여론조사 기관이 문제가 돼서 도중에 이제 교체된 그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그것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게 사전에 그 정봉주 쪽에서 미리 그 여론조사를 주말에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실시 직전에 이런 02번으로 여론조사가 오면 꼭꼭 받아주세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막 돌렸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본인, 박용진 후보 쪽에는 정보를 안 주고 정봉주 쪽에서 이게 정보를 다 가지고 그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장난을 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재심 요것에 그것까지 지금 집어넣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여론조사 업체의 ARS 조사 관련된 내용이 정봉주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 네. 뭐 당에서 했는지 아니면 뭐 여론조사업체가 직접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몇 시에 어느 날 몇 시에 이 여론조사가 될 테니까 어떤 조치를 했던 것이 사실은 지금 일부 사항들이 확인이 돼서 그게 네. 선관위에서 조사가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문항도 좀 편파적으로 설계가 됐다. 여론조사 이게 해보면은 네. 문항 한 글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박용진을 그 이재명에게 계속 적대적이었죠. 그 대선 후보 경선도 그 도전을 했고 또 당 대표 경선에서도 같이 맞붙었는데 이재명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박용진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정봉주를 갖다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했던 거죠. 네. 정봉주 후보는 이제 공천이 취소됐는데 그 전에 그런데 박용진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상대로 해서 고발장 형태의 신고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박용진에게 지금 돌아올 뭐 실효적인 혜택이 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실효적인 혜택이라는 거 결국 자, 이 세 사람이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탈락을 하고 두 사람이 경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사람이 공천이 이제 그 다른 부적절한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됐으면은 당연히 같이 경선했던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실효인데 박용진 네. 의원에게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고 제3자를 지금 공천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무효를 하고 그러면 그 경선을 왜 했는지 결국 그 경선은 박용진을 뽑아내기 위한 경선이었죠. 제거하기 위한 공천이었다는 거. 자기들이 본인들이 그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에요. 아니 두 사람이 그 마지막 결선에서 하다가 한 사람이 탈락이 했으면 부적절한 행위로 탈락이 됐으면 나머지 한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것을 경선 자체를 무효화시킨다. 그러면은 누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누군가 또 친명 쪽에서 또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전략 그러면 선거 지역구가 되겠군요. 그래서 그렇죠. 제3의 네. 후보를 꽂는 식으로. 꽂는 식으로 하겠죠. 그럼 그 지역에서 탈락을 했던 뭐 이성훈 변호사를 하든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친명 쪽에서 누군가 들어가겠죠. 어차피 그러면 박용진 후보는 사실은 그 후보로서 이제 뭐 가능성이 없군요.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본인은 무소속 출마도 못합니다. 일단 경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지역에서는 못합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은. 예,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으로 오라고 오라고 사인을 좀 보내줬어요. 좀 간접적으로 보냈는데. 네, 강북을 우선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그간 정봉주 후보가 어떤 일을 막말을 했는지 그 행적을 좀 살펴봤고요. 그 강북을의 공천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좀 민주당의 비례 정당, 위성 정당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더불어민주연합 4개 정당 정파가 연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시민단체 몫이 있죠.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몫이 4명이 주어져 있는데 잘 알다시피 여성 인류였던 전지혜, 정영희 이 두 후보가 종북 반미 논란으로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물이 있었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건 군 복무 거부, 다른 것도 아니고 난 군대 안 가겠다. 본인은 양심적인 병역 거부 사항이다 해서 군 복무를 거부했던, 군을 기피했던 이 임태훈 씨가 더불어민주연합의 측에서 사전에 컷오프를 했죠. 아, 문제가 좀 되겠구나 해서 컷오프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비례대표를 둘러싸고 갈등이 아주 심해지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더불어민주연합 측, 즉 사실은 이제 민주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파열음이 심하다, 갈등이 심하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 준연동 형제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도 뭐 발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준연동 형제를 하면서 처음에는 병립형으로 하려다가 그 문재인을 찾아갔는데 문재인이 양산에서 이 준연동 형제를 해야지 이 좌파 쪽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나중에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 될 때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가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산 갔다 온 다음날 바로 준연동 형제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0년 총선 때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만 이 추천을 받아서 10번 안에 넣었거든요. 네. 그때 들어온 사람이 뭐 윤미향, 뭐 양이원영 이런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좌파 색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지 일단은 뭐 진보당의 세석 그리고 뭐 새진보연합 용해인이 하는데 거기 세석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의 내석 이렇게 이제 추천을 요구를 했죠. 요청을 했는데 진보당에서 온 사람들도 물론 다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뭐 반미 활동을 하고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만 앞에다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이 다른 때 같으면은 이걸 그냥 갖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에서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신당 때문에 조국 신당이 오히려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앞서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러니까 정당 투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재명에게는. 그래서 너무 논란이 크니까는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을 이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죠.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니까는 일단 뭐 자진 사퇴를 했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자진 사퇴를 하고 이 군인권센터 임태훈은 아예 그 자진 사퇴를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컷오프를 시켜버렸어요. 예. 논란이 크니까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또 참 논쟁적인 인물이죠, 임태훈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논란이 크고 이게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자진 그러니까 컷오프를 시켜버려서 지금 새로운 두 사람을 또 추천을 했는데 좌파 시민단체에서 그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도 논란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 반미 구국 농성 뭐 이런 것 활동을 하고 반미 활동을 해서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인물들 한번 살펴보죠. 방금 두 명의 후보가 자진 사퇴했고 한 명은 컷오프 당한 시민단체 몫으로 왔던 그 두 명이 앞에 여성 후보가 두 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그 대체 후보를 냈죠. 여성 1번의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의 이주희 변호사 이렇게 두 명을 연대 연합정치시민회에서 다시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 서미화 전 국가위원권위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력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그 전에 2번으로 추천됐던 이주희 변호사가 앞선 사람 못지않게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사람이네요. 여기도 보면 하래요. 근데 그 앞선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교체를 했는지. 예. 그러니까 독인계층입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밀어 넣는 거죠. 언제까지 그래 논란이 일어나나 보자. 자원은 많다 이거예요. 그 안에. 좌파 시민단체 안에 자원은 많으니까는 또 비슷한 사람을 넣는 겁니다. 자기들은 어차피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주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 지방변호사 인권위원회 위원, 그리고 민변, 뭐 사법센터 간사 이 정도 맡으면 이제 성향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매향리 반미 구국 농성단 서울대 단장, 그걸 지낸 NL 계열입니다. NL 계열, 민족해방 계열. 그리고 총선에서 17, 18대 총선에서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 그때 17, 18대 총선이면은 여기가 아마 이석기 세력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네. 그 통진당 그 계열이. 네네.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 농성을 하고 어쨌든 좌파 활동을 꾸준히 해온 인물인데 이번 이 처음에
집어넣었다가 그 뺀 전지의 후보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후보를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 여기는 2번이죠. 2번으로 들어가면은 그 당선권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국회 안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할지, 뭐, 국방위도 들어갈 수 있고, 정보위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참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네이버를 방금 찾아봤더니, 뭐, 간단하게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학 학사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과학사회장을 했고 2004년도 정확히 이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내지 3년일 가능성도 있는데 2002년 3년에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2005년에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을 했다. 이 시기가 그러면 사실은 경기동부연합이 민주노동당을 당권을 접수하기 위해서 막 물밀듯이 그렇죠. 들어갈 때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시점이죠. 그 시점. 그러면 딱 시기가 맞네요. 예, 그러니까 그 세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활동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그 반미 활동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 내용이겠죠. 예. 그때 원래 이제 성향이 그런 성향의 인물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좌파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내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 민주당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네요. 지금 오늘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김혜경 씨,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조국, 이걸 변호하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다산이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무법인에 지금 소속돼 있고요. 이주희 변호사가 또 하나는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씨를 변호한 걸로 추가적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달의 커넥션이 아주 넓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민사파단체에서 예. 이 전지에 대신 이 이주희를 그러니까 정영이 대신 투입을 한 거겠죠. 정영이 대신 그 이주희를 투입을 한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은 내치지 못할 거다. 이재명을 부인도 변호하고 뭐 조국 쪽도 변호하고 하는 건 이 사람은 내치지 못할 거다 해서 또 집어넣었다는 그런 뭐 합리적인 그 추론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은 지금 조국 눈치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조국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고 또 본인의 그 배우자와 관련된 인물이다 하면은 좀 내칠지 다시 또 반려를 요청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전지의 정령이 이를 뺐더니 더 좀 행적이 이상한 아주 종북 반미 논란에다가 조국 민주당 이재명 일가의 변호까지 관계될 이런 일까지 행적이 있는 인물이 이주희 변호사가 지금 시민사회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됐네요. 그러니까 전지의 정영희 후보도 예. 이 과거 경력들을 전부 다 숨겼어요. 반미 활동을 하고 사드 뭐 이거 반대한 그 활동을 다 숨기고 그때 정영희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직함을 전 어디 구례의 동네 이장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까지 헷갈렸어요. 이렇게 민초까지 생겨놓은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건 완전히 위장이고 이장이라는 직책이 위장이고 다른 걸 엄청난 직책들이 있더라고요. 뭐 투정본부장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자주통일위원장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다 이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봐야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호 이력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그런 이력을 전혀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쏘가 넘어가면은 그냥 그 통과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람 투입하고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여성이 1번으로 추천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이면 이 인물도 한번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북 반미 논란 이런 게 막 확산되고 후보들이 사퇴를 하고 이런 일이 컷오프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내부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목으로 추천된 인물들만이 아니라 진보당 후보 쪽으로도 이게 불통이 튀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렇죠. 어차피 뭐 진보당 후보 쪽에서는 그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이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안 한 거는 같은 거예요. 좌파단체가 한 거나 민주당 쪽에서 검증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이제 명단을 넘겨봤는데
지금 언론이 검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언론 그 인물 중에서 특히 그 일본어로 추천된 전지혜 같은 경우는 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기로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위성정당의 1번이 되기로 돼 있어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검증을 하다 보니까는 시민단체, 좌파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걸러졌는데, 진보당에서 추천한 3명도 이 지금부터는 그 검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검증을 안 하니까, 언론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장진숙, 전종덕, 손솔 이렇게 진보당이 추천한 그 3명이요. 예, 장진숙, 전종덕, 손솔. 예. 예, 이제 확산이 되겠죠. 예. 종북의 원조, 가장 종북이 집결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보당입니다. 밖에 있는 세력들도 뭐 종북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보당에는 압축돼 있죠. 응축돼 있죠. 그런데 종북 방미 논란의 핵심적으로 관계자들이 잦은 사퇴한 마당에 진보당 후보가 더 사실은 암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후보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논란이 지금 더 확산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산되고 이게 또 자기들끼리 내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네. 왜 첫째 내분이 이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언론의 질타를 맞아야 되느냐, 질타를 받아야 되느냐. 그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거는 또 특히 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당이라는 이 이상한 그 정당이 하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민주당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는 비례대표 후보를 노렸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0번까지 당선된다고 하면은 자, 원래는 조국 신당 나타나기 전에 20번까지 당선된다 이 생각에서 10명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10명에게는 무조건 공천을 줘야 됩니다. 지금 앞순위에 다 배치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20명이 아니고 이제 조국 신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한 10개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본래는 한 15개, 18개, 20개까지 생각했다가. 10개 줘도, 네. 우리 뭐 한 10개, 최대 10개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 나눠 먹으면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 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10개까지 밖에 안 되면은, 자기들이 가져갈 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조국 여파로 네. 자기들이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이 상황이니까는 또 그쪽에서 비례를 노리던 사람들이 시민사회단체에다가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것은 이제 파기하자는 이야기인데 파기를 하면은 이재명은 엄청난 역풍을 맞죠. 좌파 진영에서. 그거 진퇴양난에 지금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컷오프되면서 이 후보가 이제 날아갔는데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측에서 연합정치시민회에 다시 추천을 요청을 했죠. 근데 연합정치시민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임태훈을 대신해서 우리는 비례 재추천을 안 하겠다. 거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파열음이 더 확전되면 연합전선에 야권에 원래 이재명이 구상했던 야권의 연합전선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걸로 보이는데 그간에 이제 정파 간에 서로 이걸 나눠 먹는 밥그릇 싸움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장이 돼서 뭐 범야권 연합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이 연합 전략 뭐 득실로 따져 보면 실효성 효과 뭐 지금 있으리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노린 것은 결국은 이제 범좌파 연대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반윤 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윤 연대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친북 세력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것이 단순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체성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반대하는 거지 반윤이 아닙니다. 반윤은 5년짜리예요.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그 세력까지 다 끌어들인 것은 결국은 좌파 정권을 다시 한번 세우자는 이야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재명은 비례대표뿐이 아니고 좌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명분을 막 줬잖아요. 그 울산 북구에 그럼 한석 가져가. 그 지역구에서도. 그 다음에 70몇 곳에서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 하자. 후보 단일화 하면 민주당이 다 되는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현실 정치인들이니까 다 되는데, 그렇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그 진보당이나 이런 데 진보당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실한 자기 편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그 진보 좌파 단체에서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후보들을 내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예상을 못해서 오히려 지금 당황하는 그러니까 이 표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릴 판이니까는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파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파기를 하면은 완전히 그 좌파 진영에서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재명은. 그런 그 진퇴양난의 처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금 비례대표제의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본래는 이제 병립형에서 준동형제로 이제 지난 총선 전에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꼼수정당 이런 게 생겼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이제 이권을 나누는 정파들 간의 밥그릇을 막 나누는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종북 세력이 국회에 들어온다 이런 것에 큰 이제 위기의식이 발생했는데 이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제 문제 아닙니까? 네. 네,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회의론, 비례대표제 이제 폐지 이걸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뭐 이번 총선은 지나간다 하더라도 향후에 비례대표제 이 제도 어떻게 검토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저도 13대 국회부터 취재를 해왔는데 비례대표제 무용론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변질이 돼요. 처음에 취지야 뭐 그럴듯하죠. 그 국회 진입이 어려운 각계 기능별로 다양한 기능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 뭐 노동자도 들어가고 또 아니면은 뭐 기업인도 들어가고 뭐 시민사회 운동가도 들어가고 다양화해야 된다는 게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처음에 명칭은 전국구였죠. 1960년대에 나왔는데. 그렇죠. 전국구라고 불렸죠. 전국. 그러니까 지역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국구예요. 전국.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 상김시대에 이 일종의 정치 자금 뒷돈을 대는 걸로 변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국구, 돈 전자 써서 전국구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부르고 제가 처음에 국회에 가니까는 이 선배 기자들이, 국회 출입 기자들이 총선 때 되니까는 이 사당 삼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당 삼락 뭐냐? 처음에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명문대학 가려면은 삼당 사락이라고 하잖아요. 3시간 자면은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데 이거는 사당 삼락은 40억 쓰면은 전국구 되고 30억 쓰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되고 오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은 이게 농공행상거래가 돼버립니다. 대선이나 이런 때 그러니까는 그 뭐 대선 승리하는데 그 귀한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뭐 나눠주는 자리 뱃을 나눠주는 이런 것처럼 돼 버렸는데 이게 지금에는 또 마지막으로 변질된 것이 이 좌파 진영 그러니까 자기 진영 사람들을 국회에 투입시키는 이 지역구에서는 도저히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비례대표라는 그 색칠을 해서 국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걸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변질을 되고 이 준연동형도 도입된 것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정치적 꼼수입니다. 그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공수처 그리고 또 뭐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런 법안들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 도움이 필요하니까 정의당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준연동형 하면은 소수 정당이 상당히 그 비례대표 자리를 많이 가져간다. 그랬으니까 정의당이 거기에 또 넘어가서 같이 패스트 트랙에 다 태웠잖아요. 근데 다 이제 그 볼일 다 보고 나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리니까 정의당에 갈 몫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는 이 비례대표제는 없애고 그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저는 그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봅니다. 예, 비례대표제 없어도 사실은 뭐 정치하는 거나 제도를 만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해서 특권이 많아서 문제라는 게 지금 사실은 뭐 연구자들 얘기도 하고 세간의 일반적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특권이 뭐 180까지나 된다고 하니까요. 그건 추후에 한번 또 다시 다뤄보고요. 자,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출국 문제가 지금 뭐 야당이 공세를 한동안 펴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지금 나오고 있는 설화 리스크, 말에 관한 문제가 있고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특히나 조국혁신당의 등장 이후에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뭐 조사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역구 정당 지지도는 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역구로 가보면 지역구 후보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지지율이 여러 조사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불과 2주 전만 해도 꽤 여러 가지 상황이 반전을 했다, 반전에 성공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권 내에 좀 특히 이제 수도권 이기론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선거 이제 20며칠 남았는데 네.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은 서울 지역의 전체 가진 이제 큰 성부초가 서울이니까 네. 서울 수도권 전체를 서울, 인천, 경기까지 다 보더라도 이 정당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이 특히 서울에서 상당히 앞서가요. 그때 4년 전에 그 서울에서 선거가 8대 41로 참패를 했는데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가니까 그럼 이게 지역구 선거에도 다 각 지역에 골고루 퍼져서 지역구에서도 그때 뭐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뭐 26대 23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 국민의힘이 26개, 그 민주당이 23개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나왔는데 막상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가 막 돌려보니 각 지역에서는 접전 지역에서는 계속 지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원인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왜 개인 후보 지지율은 낮느냐? 첫째 문제는 개인 후보에게 있겠죠. 그러면은 후보들의 경쟁력이 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각 지역의 후보들이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금 원톱 체제인데 사실상 지금 선대위도 사실상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원톱이죠. 공동 선대위원장은 뭐 나경원, 뭐 안철수, 또 뭐 윤재옥, 또 원희룡, 이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사실 자기 지역구에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현장에 다니는 원톱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텐데, 저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분히 역할 다 했고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역할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은 원톱으로 돼 있는 네. 것을 좀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란 것이 네. 이 안에서 선거 전략을 짜는 선대위원장이 있고 현장 나가는 선대위원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지금 지역별로 이제 선대위원장을 뭐 대구는 주호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부 다 출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현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우세한 지역이라고 해서 옆에 지원 나가면은 이 우세한 지역에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오늘도 뭐 호남을 가고 어제 부산 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 하잖아요. 그나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뭐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만 재판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만 이해찬하고 김부겸하고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을 삼두마차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원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일을 상당히 하고 너무 보아가 걸리니까 좀 현장에 갈 수 있는 선대위원장을 외부에서 한 2~3명 정도 영입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겠군요. 그럼 뒤에서 한번 그걸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근에 2명의 후보를 공천을 취소했죠. 돈봉투 논란에 휩싸였던 분이 있죠. 정우택 국회 부의장. 지난번에 공천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여러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공천을 취소를 했고, 어제 저녁에는 도태우 후보를 취소를 했습니다. 5.18 북한 개입 이 논란이 쭉 있어 왔는데 공천을 유지하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일들이 계속 좀 나오면서 이거 조금 어렵겠다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추가적인 논란이 될 거리들이 나왔다. 그래서 도태우 후보도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상당히 안 좋고 수도권 위기론이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로 나오고 정권 심판론이 좀 더 부각되면서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칼을 뺐다는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좀 공천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이제 좀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런 공천을 취소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가 이제
좀 좋을 때일수록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이기 때문에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지고 있는 여러 유력 후보들이 네. 계속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 도태우 후보 문제를 그런 그 건의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표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도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 취소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절차나 이런 게 보면은 좀 논란거리가 많이 남겼습니다. 일단 한 번을 그 5.18 관련 문제로 해서 11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공관위에서. 네, 그렇죠. 11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본인이 2번이나 진정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천 취소거리가 아니다 해서 공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갑자기 다시 어젯밤에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한 이유는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겼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는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받아들였는데,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겼다는 것이 2019년에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좀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관련한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지금 그게 새로운 것이 나왔다 해서 완전히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하나는 이 5.18 관련 발언은 본인이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이야기 단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광화문 집회에서 한 발언은 그것도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지금 뭐 폭정을 하고 막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이 뭐 어떻게 해야지, 문재인이 어떻게 돼야지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것만큼은 못하죠. 그런데 일단 집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민주당 집회에 가면은, 좌파 집회에 가면은 거의 뭐 극단적인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도 별 말이 다 난무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옛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국회에 진출 안 할 건가? 그리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그렇게 해요. 그 가서.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큰 논란이 생긴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네. 그 문제가 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이게 정봉주가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니까, 그러면은 도태우 후보만 남겨두면은 왜 국민의힘은 뭐 그렇게 뼈를 깎는 자성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비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점을 어제 저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시점에. 그건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포로교환 한 것처럼 됐는데. 포로교환. 어떻게 보면요. 네. 그 서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그런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봉주 이야기를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지만은 그런 식으로까지 정말 망발에 가까운,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 전체를 이렇게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발언과 지금 도태우 그 후보의 발언을 그냥 같이 공천을 취소한 그런 이제 동적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시점이 이제 그렇게 동시에 됐으니까는. 자, 그게 또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그 모습은 저는 두 가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천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야 될 부분까지, 이번 공천 취소 과정에 짚어야 될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네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하나 국민의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변수가 생기면서 지지율의 변동이 상당히 출렁이고 있죠. 특히 이제 야권 지지층이 흩어지던, 민주당에 특히 이재명에 실망하던 공천 학살, 뭐 여러 파동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등을 돌리던 야권 지지층들이 다시 투표장으로 모이거나 결속되는, 뭐 이게 이제 지지율에 반영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있고, 여기에 조국에 계속 나서면서 그간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형성됐던 어떤 구도가 좀 정권 심판론이 약간 등장한다, 뭐 이런 이제 여기까지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구로 돌아가면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이 좀 낮은 지지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톱 체제로 되어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중심 체제를 좀 역할 분담을
좀 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 일단 뭐 선대위 체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간 이제 할 수 있을지는 뭐 의문이지만 어쨌든 할 수 있으면 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좀 더 외부 인사를 좀 투입을 해야 된다는. 외부 인사. 네, 외부 인사를 젊은 청 아주 좀 신선한 젊은 청을 좀 어디 발탁을 해서 뭐 투입을 하는 그리고 또 여성 중에서도 좀 투입을 하는 그런 상황. 좀 약간의 이 지도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역시 뭐 말조심, 뭐 리스크 이것은 마지막까지 해야죠. 특히 이 각자가 그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다른 선거에, 다른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 이런 것을 다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좀 여론전을 좀 제대로 펼쳐야 되는데, 조국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파 패널들이나 어떤 언론에서도 이게 지금 조국이 참여함으로 해서 민주당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야권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해요. 뭐냐면은 논리가 이런 겁니다. 조국이 정당 투표에만 참여를 하는데 조국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재명실에서 투표장에 안 가던 민주당, 안 가려고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찍으러 간 김에 이재명도 찍는다, 지역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좌우파 대결에서 좌파가 결집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 조국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국이 싫어서, 조국이 너무, 완전히 만칙과 특권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거기 안 나간, 조국 때문에 투표하러 안 가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 조국이 지금 나와서 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들, 곧 뭐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구속될 인물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끌어들이는 인물을 보면은 항우나, 뭐 박은정, 이런 사람들, 또 뭐 범죄자 아니면은 친문 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 그냥 현상만 이렇게 나올 게 분석을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국이 뭐 치고 올라간다 여론조사가 어떻고 이게 할 게 아니고 이게 뭐가 잘못돼 돌아가는 건지 총선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론전을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의 지지층 결속이 이루어지면서 파이가 커지는 측면이 일부 있지만 동시에 이제 청년층이라든가 중도층, 즉 입시 비리 문제라든가 유선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국을 배타적으로 인식했던 층들이 움직이는 것도 또 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을 보시는 거죠. 조국의 강을 언제 뭐 조국의 강이 덮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국의 강을 뭐 스스로 덮으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어떤 우파 진영에서 조국의 강의 적나라한 모습을 계속 이렇게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조국은 새로운 또 저는 죄를 쌓고 있다고 봐요. 네. 뭐냐 하면은 국민 갈라치기입니다. 그 전에 뭐 죽창가 어쩌고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 했잖아요. 친일 반일 하고. 지금은 국민을 지역적으로 갈라치고, 어제도 강주 갔지 않습니까? 강주 가가지고 그때 저번에는 강주 가서 5.18의 그 아픔을 자기 가족들과 연결시켜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또 지금 강주에서 어제도 뭐 한동훈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전두환의 후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대구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강주 가서도 대구의 도태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대구의 도태우가 강주의 5.18을 폄훼했다. 대구의 도태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상황의 새로운 그런 폐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 이슈 좀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에 중대 실정이 워낙 많으니까요. 뭐 이제 시작을 하면 외교 안보부터 뭐 중국에 지나치게, 북한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거나 아예 친북주의로 가는 그런 외교적인 문제부터 반일 죽창과 뭐 탈원전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는 가장 중대 사안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거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국가 통계 조작까지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어제 이제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해서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 주요 혐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대상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그 계속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그 순간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수사가 있었고 뭐 그 압수수색도 있었고 뭐 소환도 부분적으로 하고 했죠. 크게 보면은 집값 통계 조작 그리고 또 그 집값 외에 일자리 통계 조작, 일자리 통계 조작도 있었고 소득 통계 조작이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검찰이 어제 그 일단 그 11명, 그러니까 125의 통계 조작을 한 문재인 정부 때 사람 11명을 불구속 기소를 한 거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는 김수현, 김상조, 뭐 정책실장이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포함이 돼 있고 강신욱 통계청장을 했던 사람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자기들 5년 동안만 이 국가 운영을 한다는 생각에서 이 다른 건 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5년 동안만 우리가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문시 되는 거 하나가 문제는 왜 5년 내내 지지율이 그 일정 부분 지지율이 나왔을까? 이 부분인데 여기서 좀 의문이 풀리는 거죠. 처음에는 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평상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지지율도 조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통계를 제시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집값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처방이 나오잖아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뭐가 잘못돼서 이 집값이 올랐는지 이걸 각 그 민간 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다 그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엉터리로 집값 괜찮아. 계속 이렇게만 하고 통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하니까는 5년 동안 자기들 5년 동안은 계속 조작하는 거 자기도 5년 동안은 괜찮은 거죠. 그러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요. 국정운영 지지율이. 집값 안정됐구나. 물론 피부로는 자기가 느끼지만은 뭐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부가 통계를 내니까는 그러면은 문재인 뭐 부동산 정책 잘하네. 뭐 이렇게 또 자기 지지층을 중심으로 그렇게 억지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5년이 지나면은 그게 다음 정권에 완전 부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대안도 말을 하지 않고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이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는 그 욜로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욜로족. 예, 욜로족. 그냥 그 자기만 편하게 산다. You want to only live인가요? 그 욜로족이 있어요. 나만 그 살면 되지. 뭐 저축은 왜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욜로 정권이 되는 거예요. 욜로 정권. 다음 정권 내가 왜 생각을 해? 나 5년 동안 뭐 지지율 높고 뭐 통계 다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환호받으면 끝이야. 이 욜로 정권이 돼버리는 그게 지금 통계 조작이 시초가 되는 거죠. 거품과 풍선으로 국가를 통계를 했던 통계 조작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왜곡이죠. 거기에 거품을 많이 끼워서 넣어서 가시적으로 잘못 보이게 하는 거죠. 뭐 일자리가 굉장히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조작을 하는 거죠.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걸 조작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이거 이제 실제로는 말씀하신 김수현, 김상조,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을 이끌었던 일하는 책임자들이고 실제로는 문재인 그리고 이 부패 권력남용을 감시할 조국의 책임이 또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조국은 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 조국이 그 업무를 등한시한 게 많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민정수석실 안에는 그 친인척 관리도 해야 되는데 뭐 문다혜 씨 임기 중에 막 그 태국 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직기강 비서관도 그쪽에 있는데 공직기강에서 전혀 이게 서로 눈 감고 거기다 뭐 눈치를 채면서도 했고 가장 문제는 이 꼭대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들이 자기들 선에서 다 했다면은
문재인 그때 대통령 당시 대통령은 허수아비였던 거고. 허수아비였던 거고. 보고를 제대로 그럼 못 받거나 안 하고 그냥 그냥 안 하고 했으면은 네. 그걸 좀 무능한 거고. 무능한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다 알고 보고도 받고 다 하고 했으면은 그걸 국민을 속인 거죠. 그 어느 경우든지 이 최종 책임은 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 다 정책실장은 청와대 직속이잖아요. 네. 청와대 3실장 중에 하나입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다음에 안보실장. 3실장 중에 하나면 3실장은 항상 대통령과 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를 하죠. 그러면은 그 국정을 논의를 하면서 이 중요한 이 집값, 국민 일자리에 국민에게 직접 체감이 되는 집값, 일자리, 소득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그냥 속였다면은 그 대통령 허수아비가 되는 거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사지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게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라도 문제인데 이게 과연 사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책실장들은 기소를 했는데 문재인은 무슨 성역처럼 그냥 놔둘 것인가. 지금 이거 외에도 엄청난 것들이 많죠. 블랙리스트도 있고 그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올북몰이 이런 것들을 최종 꼭대기에는 지금 문재인이 있어요. 예.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양산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자역하게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 그러면 그때 서훈 안보실장이나 또 국정원장들도 막 기소가 됐잖아요. 구속도 되기도 했는데 예. 그 꼭대기에 있는 문재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총선 이후에 아마 판가름 날 겁니다. 문재인이 최종 책임자. 조국이 당시의 부패와 권력 남용의 실질적인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 직무를 유기한 책임. 조국혁신당이 지금 막 윤정부 이야기를 할 때 아니라 이런 국가 통계 조작 하나도 막지 못한 조국은 나와서 국민 앞에 사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 통계 조작은 그냥 일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는 국가의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이죠. 조국 책임론, 이거 국가 통계 조작으로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송권 본부장님 모시고 공천 문제 둘러싸고 지금 여야, 그 다음에 위성정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진단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내에 있었던 통계 조작 좀 살펴봤습니다. 송권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